자, 이제 38장. 새로운 유럽의 두 제국. 그래서 한번 정리를 드릴까 하는데요. 새로운 두 제국이 어디냐면, 이제 독일 제국, 그 다음에, 이탈리아예요. 자, 그러면 그 두 나라는 어떻게 생기느냐?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그 앞서서 이 당시에 1848년 이후에서 1860년, 1870년까지의 몇 나라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 강대국은 어디냐? 프랑스, 러시아, 프러시아,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영국까지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영국은 이 대륙에 있지 않고 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국은 다른 나라의 식민지 개척이 더 바빴기 때문에 이걸 이 책에서 이제 빼놓고 그 유럽 대륙만 얘기하겠다 하면서 영국은 이제 제외를 시켜요. 그럼 영국은 왜 그렇게 됐냐? 영국이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뭐 북아메리카 식민지가 있었죠. 뭐 북미 대륙 중에 미국은 독립을 했고 캐나다는 19세기까지 식민지였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가 있었고, 또 뉴질랜드 있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를 남에서 북으로 쭉 식민지로 삼았죠. 그다음에 가장 풍요롭게 많이 뜯어먹을 수 있었던 인도가 그들의 식민지였고, 이것이 대영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죠. 근데 원래 제국이라고 하면 황제잖아요. 황제 밑에 왕이 있는 게 제국이잖아요. 근데 사실 영국을 대영제국으로 황제로 부를 수 있을까요? 근데 황제는요, 그냥 황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내려온 게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신성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의 황제예요. 중국의 황제가 있고 로마 제국 황제가 있고, 그래서 황제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읽다 보니까 영국 여왕이 황제가 되었는데 무슨 황제냐? 인도 황제더라고요. 인도 제국 황제. 그럼 인도 제국 황제는 무슨 황제냐? 무굴 제국 황제라는 거예요. 그럼 무굴 제국은 무슨 황제냐? 몽골 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몽골 제국은 이 몽골 제국, 무굴 제국은 어디서 왔냐? 원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그 원나라의 황제를 무굴 제국으로 가져왔고, 무굴 제국이 나중에 영국한테 뺏기죠. 그래서 이 영국 왕은 사실상 무굴 제국의 황제관을 썼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오, 재밌네. 저도 그거 한번 봤어요. 여기도 황제가 많이 나와요. 지금 신성로마 제국이 나폴레옹 때문에 이제 끝나거든요. 나폴레옹 없애버려요. 그래서 신성로마 제국 황제는 없어졌죠. 근데 여기 이제 오스트리아의 황제가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독일 제국 황제가 등장을 하고, 나폴레옹은 프랑스 제국 프랑스 중심의 황제를 만들죠. 그러니까 황제라고 하는 건 지역의 왕이 있어야 황제거든요. 그래서 왕 위에 있는 게 황제니까. 그러니까 유럽식으로 하면 아우구스투스가 있고 그 밑에 카이사르가 있는 체제가 사실은 이런 체제예요. 카이사르가 왕이고 그 위에가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럼 러시아는 그 왕을 뭐라고 그러죠? 짜르라고 그러죠. 그게 카이사르예요. 그러니까 이 프러시아도 사실 황제거든요. 여기도 사실 프러시아의 황제이기 때문에 짜르예요. 그래서 비렐름 그 황제 수염을 카이저 수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나와요. 그 베르사유 궁전에서 그 프러시아 황제 대관식을 하는데 독일 제국 황제냐, 독일 황제냐, 이렇게 가지고 뭐 의견 대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스마르크는 독일 황제로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독일 황제는 짜르고요. 독일 제국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레벨이 다르죠. 그래서 그 비렐로 황제는 자기는 독일 제국 황제 칭호를 받기를 원했는데 비스마르크가 독일 황제라고 해가지고 기분이 되게 나빠서 나중에 비스마르크랑 악수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420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한참 읽어봤거든요. 중간에 보면, 자, 420페이지 한번 중간에 보죠. 비렐름 왕이 독일 황제보다 독일 제국의 황제라는 명칭을 더 걸맞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프로이센 왕을 독일 황제라는 칭호를 주려 했다. 독일 황제는 뭐고 독일 제국의 황제는 뭐냐? 이거를 그쪽 그 말로 하면 독일 황제는 카이사르고요. 짜르고 독일 제국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거든요. 그래서 이 레벨이 상당히 다르다. 그래가지고 독일 제국의 건립, 근데 독일 황제로 칭해졌고, 그래서 많이 보는 앞에서 비스마르크를 무시하고 지나갔으며 독일 제국의 건립자와 악수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비스마르크는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잃지 않았다.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보기에 당신은 아우구스투스는 아니고 짜르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 얘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빈 체제의 강대국. 아까 빈 체제 얘기를 했었죠. 1815년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에 유럽 대륙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서로 이제 나눈 게 빈 체제인데, 러시아,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가 합쳐서 이제 체제를 만든 건데, 그때 만들어진 게 도이치 연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오스트리아 황제가 중심이 돼가지고 의장이 돼가지고 그 독일 연방의 의장이 황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황제는 헝가리의 왕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렇게 불러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1차 대전의 원인이 되는데요. 상당히 권력이 여전히 컸던 거죠. 그 다음에 티롤, 오늘날 그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남부면서 이탈리아 북부, 그게 티롤, 거기에 영주. 그 다음에 독일어를 쓰는 지역 중심의 독일 연방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독일어를 쓰는. 그래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바이에른, 하노버 왕국들이 만들어져서 독일 연방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오른쪽에 러시아가 있는데, 러시아는 동쪽까지, 그래서 이 태평양까지 가고, 그 다음 서쪽으로 계속 이 그림에 보면 바르샤바 있죠? 오늘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까지 진출. 그래서 폴란드란 나라가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 시대에는 오스만 제국을 유럽의 병자라고 불렀죠. 그 전까지는 비인이라고 하는 도시를 2번이나 위협했는데, 엄청난 강대국이었는데, 이제 17세기, 18세기를 지나서 점차적으로 이 서유럽이 발전하는 데 비해서 이 동쪽의 오스만 제국은 그를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점점 밀리고 있었던. 그래서 발칸반도의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추진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헝가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기 카톨릭 지역 몇몇 나라들이 있죠.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이 점차 독립을 생각하는 그 시대. 그다음에 나폴레옹 3세 지하의 프랑스 제국,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전차적으로 이런 자유평등 이런 개념들이 이 유럽 전체에 퍼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란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물론 민족이라는 게 애매하긴 한데요. 뭐 사실 민족이라고 우리는 보통 혈통으로 생각하지만, 유럽인들은 혈통을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대부분 이제 언어 정도로 구분하죠.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의 모임. 그래서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의 모임이 대독일이냐, 아우스트리아까지 다 포함해서 대독일이냐, 아니면 오늘날 북부 독일 중심의 소독일이냐, 뭐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고, 프랑스는 일찌감치 프랑스 왕국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지금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나라들로 왔었죠. 로마 제국 멸망한 이후에 계속 조그만 나라들이 있었고, 북부 지역은 거의 위에 신성로마 제국의 영향을 계속 받았고, 중간은 로마 교황의 직할령이었고, 남부는 뭐 프랑스 앙주가의 영토였다가, 요 독립하기 직전에는 그 스페인 왕가의 이제 뭐 인척이 시칠리아하고 남부 이탈리아까지 하나의 왕국을 만드는 이런 체제였어요. 그러다가 시대가 점점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에 이렇게 분열된 작은 나라로 가는 건 이제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무기들이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뭐 조그만 나라 유지하기 쉽지가 않고, 여기 뭐 만토바 공국, 그 다음에 뭐 피렌체, 토스카나 공국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나의 그룹으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끼리 뭉쳐서 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거의 중심 국가가 바로 여기 사르디니아를 포함한 이 까르보르라는 재상, 그 다음에 엠마누엘레 2세가 중심의 어떤 통일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때 등장한 인물이 가리발디라고 하는 장수였죠. 이 사람은 그냥 청년 장수인데, 이 붉은 셔츠단이라는 걸 모아가지고 맨 먼저 시칠리아에 상륙해요. 1860년도에 시칠리아 가서 막 열심히 싸워가지고 군인이 한 3,000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데, 거기서 이기고, 여기 그림에 보면 이게 나폴리에 상륙하는 거예요. 나폴리에 상륙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스페인 쪽에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나폴리 왕가를 공략을 하죠. 근데 이때 이렇게 여기 그 녹색의 이 사보이 왕가거든. 사보이 왕가 중심에 이탈리아가 만들어질 수 있던 또 후원자가 있었어요. 그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죠. 꼭 요 사람들만의,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만의 통일이 된 게 아니고,
나폴레옹 3세 입장에서 보면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면 그 북쪽에 있는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통일하는 걸 도와줬죠. 압력을 많이 넣고. 그래서 여기 그 맨 위에 하얀색 있는 그 베네치아가 포함된, 베네치아 밀라노까지 다 포함된 여기 롬바르디아 지역을 맨 먼저 또 흡수하게 되죠. 이 사보이 공국이 흡수하게 되고, 남부는 이 가리발디가 영웅적 전투 행위를 통해서 하게 되고, 이때도 사실은 그 스페인 계열 사람들이 남부 이탈리아 왕국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스페인에서 도와주지 않으니까 뭐 지리멸렬 했던 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1860년 교황 직할령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피렌체가 수도인 여기 투스카란 공국까지 하나에 합쳐지고, 그 다음에 작은 소국들이 있었거든요. 그 뭐 만토바 공국이라든지 루카라든지 이런 데는 투표를 통해서 이 이탈리아라고 나라가 생길 건데 당신 포함될 거냐 투표했더니 다들 이렇게 작은 나라 유지하는 힘들겠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나라가 1860년에 생깁니다. 하나만 빼놓고 그 로마 교황청만 빼놓고 나머지 전부 이탈리아 나라가 만들어져요. 이 교황청은 프랑스 군대가 가가지고 지켜주고 있었죠. 여기는 절대 이탈리아가 먹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이탈리아 통일국가 생깁니다. 여기 로마에 가보면 여기 빅토리아 엠마누엘레 2세 기념관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아주 로마의 유서 깊은 카피톨리는 언덕인데, 여기 언덕에다가 하얀 건물 이렇게 지었는데요. 하얀 도시락이라고 불러요. 정말 멋대가리 없이 만들어 놓은 건물이긴 해요. 로마의 아주 그 포로 로마노의 제일 경관 좋은 언덕 위에다가 만들어 놔가지고 제가 봐도 좀 생뚱맞습니다. 어쨌든 이탈리아 통일 기념관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근데 1860년도에 남은 게 요 바티칸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 프랑스 군대가 지키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10년 후에 1870년에 그 보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프랑스가 프러시아한테 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프랑스 군대가 쫓겨가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서기 800년 샤를한테 받은 로마 직할령, 다른 땅은 다 이미 줬지만 여기 교황청, 여기 권력도 로마 교황이 이탈리아 정부한테 빼앗기는, 강제 합병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1929년에 가면 라테란 조약에 의해서 이 무솔리니가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어 줍니다. 국가를 세워줘요. 이 라테란이라는 게, 라테란 교회가 있죠. 로마의 라테란이 아주 전통 깊은 굉장히 오래된 중세부터 내려온 교회가 있어요. 바티칸보다 더 오래된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협정을 맺어가지고 독립국가를 만들어 주죠. 그래서 바티칸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 교황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개예요. 그래서 바티칸이 있고 로마 교황청이 있고. 바티칸과 사실 별개 두 개 기관인데요. 이 두 개 공통으로 있는 사람이 교황이고, 바티칸은 국가고 로마 교황청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국가는 바티칸 시티고요. 그 다음에 개념적 국가가 로마 교황청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교황청에서 대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로마 안에 있는 물리적인 나라는 바티칸이고, 거기에 있는 이 종교 집단으로서의 단체는 교황청이라는 거. 그게 무솔리니의 체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치적 이유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독일이란 나라의 탄생을 한번 보죠. 독일이란 나라는 우리 도이치 연방 얘기했죠. 이게 대독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오스트리아 중심의 그 연방국가였습니다. 국가연합의 국가 39개의 왕국과 공국들이 모여가지고 국가를 형성을 했죠. 약간의 좀 이상한 모양이죠. 이 지도를 보면 아주 작은 나라들 있죠. 여기 노란 게 오스트리아예요. 합스부르크가 이어지는 그 오스트리아고, 위에 파란 게 프로이센이죠. 프로이센 국가가 있고, 프로이센이 이 벨기에 쪽에도 영토가 있고, 요 상태가 도이치 연방인데, 1866년에 프로시아가 오스트리아랑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이때 이 프로시아는 사실은 프리드리 1세, 프리드리 2세를 거치면서 강력한 군대를 만들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대부분 나라의 이 군대 체제를 이 당시에 프로시아가 체제를 정립해요.
학교도 우리가 쓴 학교도 프로시아 학교 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이 프로시아가 여러 가지 신생국가지만 굉장히 체계를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시아가 러시아가 붙었는데 거의 일방적으로 프로시아가 이깁니다. 그래서 프로시아가 흡수한 게 여기 덴마크의 땅이었던 홀스타인, 그 다음에 뭐 여기 하노버 같은 경우 왕국이었는데 여기도 빼앗죠. 그리고 뭐 여기 또 작센, 그 다음에 바이에른 이런 대공국들도 다 흡수해서 이제 1966년이 되면 사실상 프로이센 중심의 독일 제국이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독일이라는 나라도 보면 상당히 지방자치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지방별로 강력한 권한이 많이 있고 연방국가 형태로 있죠. 물론 그 연방국가 뭐 옛날에 영주들은 사라지고 없지만 어쨌든 지방자치제도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던 것, 그 다음에 지방의 힘이 센 것은 옛날부터 거의 1000년간 이렇게 작은 나라들은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지금까지 남아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일거에 없어지지 않고 도이치 연방을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프로시아 오스트리아 전쟁을 통해서 프로시아가 강력한 힘을 발휘해 가지고 이런 독일 연방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독일 연방에 이 독일어를 쓰는 남쪽 그 지금 오스트리아가 된 거고, 예, 북쪽 중심의 독일 제국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오늘날에 보면 또 동쪽 땅은 많이 다른 나라 바뀌었죠.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생겼고 뭐 일본 러시아 땅이 됐고 이렇게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도이치 제국이 만들면 사실은 거의 신생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해. 이런 나라들은 물론 독일어라고 하는 어느 정도 소통하는 언어를 쓰긴 하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통일된 뭔가 필요한데, 물론 기독교라는 특히 개신교의 권력이 많기 때문에 개신교라는 게 통일되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시대가 벌써 19세기니까 이들의 중심을 뭘로 삼았냐면 바로 로마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이치 제국은 로마를 그대로 따르겠다 라고 가지고 그런 사상들을 심으려고 했죠. 그거의 상징이 여기 브란덴부르크 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보면 거의 신전의 모습을 하죠. 그 아크로폴리스의 프로필리아라고 하는 입구를 거의 모델로 삼아서 지은 거예요. 기둥이 이렇게 6개가 쫙 있고 위에 보면 도리아식으로 만들었고 맨 위에는 청동 4마리 말이 이끄는 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승리 여신 독수리 깃발 들고 가는 전형적인 로마 제국의 모양새로 독일은 가려고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이 독일 제국이 그 1870년 보불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베르사유 궁전에 가서 이 독일 제국 개관식을 하죠. 그래서 이게 독일 황제냐, 독일 제국 황제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우구스투스냐, 카이사르냐, 이런 개념의 차이 했던 거고요. 자, 그럼 보불 전쟁이 1870년에 나폴레옹 3세하고 프로시아하고 싸우는데, 사실 나폴레옹 3세 프랑스는 제대로 준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괜히 독일한테 좀 헛짓을 했어요. 선전포고도 하고 그랬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깨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 독일 프로시아 군대가 이 프랑스 외곽에 머물면서 아까 베르사유 궁전에서 뭔가 대관식도 하고 막 그러고 나서 이제 제삼공화정이 들어섰는데, 이 제삼공화정이 능력이 무능해요. 완전히 더군다나 외국 군대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프랑스의 혁명을 수없이 했던 이 혁명 전문 파리 시민들이 도저히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혁명을 일으킨 게 파리 꼼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1871년 3월부터 5월 28일까지 3, 4, 5, 6개월간, 아니,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어서 저항했던 사건이 파리 꼼뮌이라고 하는 거죠.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시도했다. 여기 사진에서 보면 바리케이트를 막 돌갖고 만들죠. 근데 뭐 3개월 동안 버텨봐야 뭐 되겠어요. 여기 뭐 몇만 명이 이 안에 거주하면서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 프로시아와 그다음에 프랑스군이 새로 또 결성이 돼가지고 여기를 진압을 하죠. 그래서 이 전쟁에 의해서 3만 명이 사살되었고 4만 명이 재판을 받았다는데, 제가 본 다른 책에서는 수십만 명이 죽었다라고 해요. 여기에 그 음으로 양으로 가담했던, 도와줬던 뭐 이런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3만 명이고 4만 명이 재판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근데
이 파리 콤뮌이 사실상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어떤 사회주의 혁명의 시초라고 흔히 얘기돼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걸 본보기 삼아서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회주의 혁명을 하려고들 많이 노력을 한 거죠. 물론 뭐 러시아 같은 데서 사회주의 혁명은 좀 다른 혁명이고. 그리고 이 보불 전쟁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알사스 로렌이 독일 제국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아는 알사스 로렌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자, 독일 제국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랬죠. 프로시아가 있다. 프로시아는 어디서 출발했냐면 오늘날의 폴란드에 출발했어요. 네, 그러다가 여기 베를린이라고 하는 곳에 브란덴부르크라고 하는 또 제국이 있었죠. 여기 영주국이 있었죠. 여기랑 합병을 해가지고 굉장히 커져 점차적으로 이제 된 거고, 여기 보면 맨 위에 케니스베르크가 있잖아요. 오늘날의 칼리닌그라드라고 하는 도시인데 지금 러시아 땅인데, 여기가 누가 유명한 사람인지 아세요? 여기 도시 사람 중에 칸트란 사람이 여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독일 사람인 칸트가 어느 도시에 살았게 오면 독일 땅이 없는 거죠. 지금은 그 땅은 케니스베르크 러시아 땅이라는 거. 그러니까 물론 칸트는 독일 사람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프로시아 사람인 거죠. 도이치 사람이 아닌 거죠. 프로시아 사람인 거죠. 자, 그리고 이때 그 보불전쟁 결과에서 알자스 로렌이 이렇게 됐는데, 이 알자스와 로렌은 역사가 꽤 여러 가지 길어요. 사연이 많아요. 독일과 이 프랑스의 중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과 프랑스란 건 언어 때문에 나눠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어를 쓰느냐, 프랑스를 쓰느냐, 이게 사실 관건인데, 자, 그러니까 921년 이후에는 신성로마 제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거의 독일어를 썼을 거 아니에요. 독일어 권역. 그 라인강이 서쪽이었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는 로마 땅이었겠죠. 라인강의 동쪽은 게르만족 이 영역이고, 라인강의 서쪽은 그 로마 제국의 영역인데, 이 라인강의 서쪽에 있는 알사스 로렌이 신성로마 제국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독일어를 쓰는 사람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가 1648년이 되면 이때 30년 전쟁이 끝난 그거거든요. 그 조약에 의해서 프랑스가 가져가요. 그래서 알사스 로렌이 프랑스령이 됩니다. 그랬다가 1871년 보불 전쟁에서 프랑크푸르트 조약을 했고, 그때 독일이 이제 알사스 로렌을 다시 가져가죠. 이게 바로 마지막 수업의 무대입니다. 우리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 이렇게 나오죠. 어느 날 이 교실에서 선생님이 오늘이 프랑스어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수업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죠. 막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이 돼가지고 안타깝게도 땅을 뺏기는 이런 건가 보다 우리 알고 있었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약간의 오해가 있다. 실제로 알자스 로렌에서는 독일어를 쓰는 사람이 당시에도 한 70% 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독일 지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프랑스가 그 전에 뺏어갔다가 이 보불전쟁으로 다시 독일 쪽으로 간 거죠. 이 마지막 수업은 사실 일본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소설해 가지고 그게 우리가 교과서에 반영되었다고 하는 좀 슬픈 사연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1919년이 되면 1차 대전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프랑스가 다시 프랑스령으로 가져가서 오늘날 알자스 로렌은 프랑스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여전히 독일어를 쓰는 프랑스인이 살고 있는 거죠. 스트라스부르, 이게 프랑스 땅이잖아요. 프랑스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라스부르그 하면 독일어고, 스트라스부르 하면 프랑스어고, 아주 묘한 땅이다. 재밌는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71년이 되면 결국은 국가가 쭉 형성이 됩니다. 독일 제국이 만들어지고, 이탈리아는 1860년에 형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빨간색으로 세르비아가 만들어졌고, 루마니아가 만들어졌고, 그렇죠? 불가리아, 특히 그리스가 독립을 하죠. 1823년 그리스가 터키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이 그리스가 독립하는 데는 영국이 많이 도와줬죠. 이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이 그리스 로마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리스가 독립전쟁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여기 가담을 하죠. 갔다가 열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바이런이 남긴 이게 포세돈 신전에 낙서도 있다 그러고, 어쨌든
바이런이 죽었던 도시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유럽인들이 그리스를 살아가니까 마침 독립전쟁을 하면서 여기를 많이 도와줘가지고 그리스가 독립을 하게 되고, 발칸반도에도 여러 국가들이 생기게 되는 요 시점, 이게 이제 국가 형성기다. 그리고 1871년 이후 1914년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유럽에는 전쟁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벨 에포크 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끊긴 게 뭘 이렇게 아름다운 시절이라고까지 부를 거냐라고 할 수 있지만, 유럽에는 전쟁이 끊긴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전까지는. 한때도 전쟁이 없던 때는 없었는데, 요때 유일하게 전쟁이 없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이때는 그럼 뭘 했냐? 열심히 뭔가 경제 부흥을 했다는 거죠. 특히 독일이 후발주자로서 산업혁명을 엄청나게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나 영국은 식민지가 많아가지고 그 국내에서 많은 생산된 것들 식민지를 많이 몰아내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독일은 식민지도 별로 없고 하니까 자력갱생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국가 체계를 그때 완성을 하고 하면서 국가 부흥에 매진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때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독일 제국이 열심히 경제 부흥을 하는 바람에 나중에 결국은 1차 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일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이 시대를 벨 에포크라 부른다라고 합니다.